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은 1290년대 말 몽골 세력과 북부 인도 할지앙조의 전초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력은 결국 전면적인 대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대결전 이전에 2차 분쟁과 이 전쟁에서 북인도 측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남방원정의 시작에 대해서 묘사하기에 앞서서 짧게 훑듯이 차가타이 칸국과 북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원정을 감행하게 되는 차가타이 칸국은 칭기스칸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위구리스탄의 경계,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무다리아 강까지를 분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현대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계까지를 영토로 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성립 초창기에 통치지역 내에 있는 정주지에 대한 세금을 데칸이 가져가는 구조였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구속 때문에 칸국의 리더십도 상당 부분 데칸한테 종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부적인 권력의 암투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고 내부적인 안정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케의 데칸 승계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타이 칸국의 수장 알루구는 쿠빌라이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외교적 선택은 쿠빌라이의 두 가지 이권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쿠빌라이는 정주지에 대한 수조권을 차가타이 칸국에 넘기기로 했고, 또 차가타이 칸국의 알루구에게 영지의 동쪽 한계선을 확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타이 칸국의 동쪽 영토 한계선인 위구리스탄을 알타이 산맥 저쪽으로 동북쪽으로 확장을 시켜준 거죠. 물론 명분상의 확장이었고, 이 영토는 오고타이 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확보해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타이 칸국은 결국 쿠빌라이 편에 선 게 무색할 정도로 이후에 쿠빌라이의 적대 세력인 카이드의 오고타이 칸국에 종속되게 됩니다. 데칸 승계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가속화된 몽골 칸국 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내전 중에 일칸국과의 싸움에서 피폐해진 차가타이 칸국을 카이두가 강력하게 공격하게 되면서 차가타이 칸국의 주요 정주지로부터 수조권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고타이 칸국에 의해서 입지가 크게 축소된 차가타이 칸국의 노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차가타이 칸국 입장에서는 식구는 그대로 있는데 자신들의 주요 거점을 점유하고 정주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오고타이 칸국이라는 상국이 생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타이 칸국은 새로운 정주지를 확보하는 데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 세력 입장에서는 약탈을 통한 간보기를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가 그 간보기를 한 상대가 굉장히 만만해 보이게 되면은 그 상대가 있는 지역으로 영지를 확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세수를 걷어들이는 그런 정복 사업에 골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서 동쪽은 몽골의 카아눌루스, 그리고 서쪽은 몽골의 일칸국, 이 동서에 어느 한쪽 세력을 치면은 이 동서 세력이 간접적인 연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자신들을 종속시키고 있는 오고타이 칸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타이 칸국은 자연스레 남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내지 인도 지역에 1에서 3만 정도의 기병을 투입해가지고 꾸준히 약탈을 자행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이 약탈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요. 차가타이 칸국이 북부 인도 지역에 대한 약탈을 시행하게 된 상황까지 묘사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북부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칭기스칸이 고원을 통일할 무렵부터 쿠빌라이의 치세 후반부까지 북인도에는 투르크계 이슬람 세력인 델리 노예 왕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델리 노예 왕조의 신흥 귀족 세력이었던 할지 일족은 북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부터 내려와서 노예 왕조의 왕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노예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 할지 왕조가 왕조를 교체하는 과정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후에 여유로울 때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의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슬람계통 인물들의 이름에 붙는 아딘 혹은 우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딘 내지는 우딘은 아라비아어 이름에
전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of the religion, 그러니까 종교의, 믿음의, 어떤 신조의 이런 식의 전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스 우틴 같은 인물은 helper of religion, 그러니까 종교의 도우미,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요. 사람의 이름을 종교적으로 채색하는 그런 성격의 장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예왕조나 할지왕조 같은 북인도의 투르크계 이슬람 세력은 군사지휘관에게 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북방에서 넘어온 투르크계 세력이었기 때문에 유목 세력의 용어도 함께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왕조에서 할지왕조로 왕조와 교체되는 상황에서 굵직한 서사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리 할지왕조의 창건자인 잘라루틴 할지는 노예왕조를 무너뜨리고 할지왕조를 성립을 시켰지만 우유부단한 성향으로 여러 차례 반란 세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권력은 적대 세력뿐만이 아니라 친족 사이에서도 칼부림이 나게 만들죠. 그래서 잘라루틴 할지에 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일족 중에도 있었습니다. 반심을 품은 주인공은 인근 힌두 왕조를 공략하면서 힘을 키운 내부 군벌인 잘라루틴의 조카 알라우딘 할지였습니다. 그는 모략으로 삼촌인 잘라루틴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알라우딘 할지가 이런 성취를 이루게 되는 데는 두 친족 명장이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동생인 알마스백, 이 인물은 울루그칸으로 불리게 되고 조카인 히자부르 우딘, 이 인물은 자파르칸으로 불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울루그칸과 자파르칸으로 두 명장을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대 지도자인 알라우딘이 통치하고 있는 북부 인도를 몽골의 차가타이 칸국이 약탈을 위해서 침범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몽골의 첫 할지왕조 침입은 1297년에서 129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습니다. 1297년 겨울에 차가타이 칸국의 두한은 카다르 노얀을 보내서 펀자브 지역 약탈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때 카다르는 과거 오고타이 시절에 몽골이 점령한 바 있었던 남방 한계인 라오르의 이남 지역인 카수르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역사가 지아우딘 바라니의 기록에 의하면은 알라우딘은 자신이 아끼는 친족 명장인 울루그 칸과 자파르 칸을 보내가지고 몽골의 침입을 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알라우딘이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남긴 기록에 따르면은 이 둘 중에 자파르 칸의 이름이 누락되게 됩니다. 그가 이후에 알라우딘의 진노를 사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 방송에서 아시게 될 거고, 일단은 이 시기의 전쟁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위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현대의 자란다르 지역이라는 설이 있고, 라오르 지역이란 설이 있고, 또 신드 지역이란 설까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역의 위치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은 몽골군이 카수르에서 100km가량 동진해서 서틀리즈강에서 할지군과 대치했다는 그런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서틀리즈강에 비탈에서 교전을 벌였다는 얘긴데요. 이때 전장에서 울루그칸은 강 건너편에 있는 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의 부대에 배를 타지 말고 기습적으로 강을 건너서 강 건너편에 있는 적을 기습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들은 조금 힘겹지만 배 없이 강을 도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있었을 거고, 몽골군 입장에서는 그런 포인트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몽골군 입장에서 도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포인트를 건너서 공격을 해오게 되면은 할지군은 그걸로 몽골군의 의표를 크게 찌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울루그칸이 계획한 이 전격적인 기습전은 과거 몽골의 수부타이가 유럽의 사요강에서 감행한 기습 도하전과도 비슷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격적인 기습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1298년 2월 초에 북인도의 할지군은 몽골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알라우딘 휘하의 역사가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은 몽골군은 메뚜기처럼 도망치고 개미처럼 짓밟혔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몽골인 부상자는 참수하고 생존자는 사슬에 묶어가지고 포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몽골군은 델리로 이송돼서 인도에서 가장 참혹한 처형 방식인 코끼리에 짓밟혀 죽는 참혹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몽골과
할지앙조의 첫 번째 전초전은 차가타이 칸국의 참패, 할지앙조의 대승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겨울인 1298년 말, 1299년 초에 겨울 시즌에 몽골군은 재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상황극으로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8년 말, 정체불명의 몽골군이 할지앙조의 국경을 침탈하였다. 새로운 몽골 세력의 침투 경로는 할지앙조의 서극단인 신드 지방이었다. 오늘날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하류에 있는 지방이자 아라비아해를 끼고 있는 지역까지 우회하여 남하한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더스강 하류에 시비스탄 요새를 단숨에 들이쳐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알라우딘은 이들의 공격에 제법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울루그칸, 누스라칸과 함께 구자라트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을 위해 진군 중이었기 때문이다. 알라우딘은 굳이 군을 돌리지 않고 계속 말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장군들과 이야기했다. 젠장, 울루그칸, 차가타이 칸국의 동태는 면밀히 살피라고 이르지 않았나? 이 알라우딘이 친정 중에 귀찮은 파리 새끼가 설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야 되겠는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 시비스탄 요새까지 진범한 것이지? 송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차가타이 칸국의 동태는 면밀히 살펴왔습니다. 그러니 차가타이 칸국의 군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서극단 국경지역인 신드지방까지 우회해서 들어올 여력이 있는 세력이라면 아마도 네구데리 지역의 떠돌이 몽골족 놈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구데리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말한다. 당시 그 지역에는 오늘날의 몽골이나 투르키스탄에서 이주해 아프가니스탄에 정착한 몽골족 망명 세력이 있었다. 역사가 피터 잭슨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침공군을 이끈 것으로 기록된 몽골 망명 세력의 장군 살디는 몽골어 소게데이의 인도식 표현이며, 소게데이군은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에 거주하던 몽골의 세력으로 짐작된다. 어찌되었든 시비스탄 요새를 찾고 그들을 제압할 장군을 파견해야 하는데 누가 좋을까? 역시 믿음직한 장군은 우리 조카이자 사마나의 총독인 자파르칸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보내면 아마 적을 괴멸시키는 것까지는 어려워도 쫓아버릴 수는 있을 겁니다. 내 생각도 비슷하네. 역시 자파르칸 말고는 딱히 믿을만한 대안이 없어. 즉시 그에게 시비스탄 요새로 출진하라는 전령을 보내게. 한편 펀자브 지역의 사마나에서 사태를 관망하던 자파르칸은 이미 서남쪽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에게로 알라우딘의 사자가 따라붙었다. 자파르칸, 어디로 향하시는 것입니까? 기니 전할 알라우딘의 명이 있으니 즉시 말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비스탄 유세를 탈환하라는 그런 명을 전하려는 것이 아닌가? 잠시라도 말을 멈추면 대처가 늦어지니 그대는 알라우딘에게 돌아가 그대가 내게 명을 전했음을 알리도록 하게. 이미 그쪽으로 진군하고 계셨군요.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랴! 인더스강 하류의 시비스탄 요새에 도착한 자파르칸은 장교들과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자파르칸, 시비스탄 요새는 강을 건너오는 적에 방비하기 위한 요새로 사방으로 시야가 트여 있어 우리가 접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요새 안의 몽골군이 우리가 공격태세를 갖추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서운 화살을 퍼부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전이 되겠습니다. 요새에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석차 만자니크, 공성탑 가르가주로 요새에 타격을 주거나 파시브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요새로 침입해야 합니다. 둔탁한 전략이야. 나는 화살비를 뚫고 요새로 침투하거나 묵직한 공성병기를 쓰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작전으로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서둘러 이쪽으로 향한 건 그들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장에 도달하기 위함이었다. 적이 우리의 도착을 제대로 알아채기 전에 소수의 결사대를 편성해 먼저 요새로 침투할 것이다. 침투하신다고요? 어떻게 요새로 파고드시겠습니까? 몽골놈들이 박혀있는 요새는 바로 우리 할지앙조의 요새이다.
요새는 스스로 지어서 운용하지 않는 이상 겉으로 드러난 용도 외에 비밀 통로나 장치는 알아채기가 어려운 법이다. 시비스탄 요새에 구조를 잘 아는 설계자와 논의해 내부로 침투할 방법을 계획해 두었으니 좋은 때를 살펴 행동에 들어가면 된다. 과연 자파르칸 책략이 있으셨군요. 당시 전투에서 자파르칸은 몽골군의 화살 공격을 피하고 공성무기 없이도 도끼, 검, 창과 투창 같은 접전 무기만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몽골군과의 백병전으로 바로 돌입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책략을 써서 요새로 침투했을 개연성이 높다. 자파르칸은 몽골군과의 접전에서 대승해 수장 살리와 그 형제 그리고 다수의 몽골군을 포로로 잡고 그대로 시비스탄의 수비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알라우딘과 울루그칸은 축하연을 벌이며 잠시 기뻐했으나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퍼져오는 묵직한 울림을 느꼈다. 내 명령이 전해지기도 전에 시비스탄 요새로 향하고 있었다니. 자파르칸은 지나치게 재기발랄하고 제멋대로군. 어쩌면 이 알라우딘이 물러터진 삼촌 잘라루딘에게 느꼈던 그 우월감, 그것을 조카놈인 자파르칸도 나를 향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훗날 내 지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 조금 더 그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어. 자파르칸, 나 울루그칸의 뒤에 처져 있다가 이내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갑자기 저 멀리 혼자 뛰어나가 버렸군. 이번 전쟁에서 고작해야 적을 쫓아내거나 붙잡아두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적의 수장까지 사로잡다니. 서둘러 녀석을 뛰어넘는 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어. 헌데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네, 상황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구데리, 그러니까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몽골군이 신드 지역을 기습하고 그걸 할지앙조의 자파르칸이 제압하는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공격이 있었던 바로 다음에 네구데리 몽골 세력이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 정확한 동기는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독립적인 공격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려는 두아의 선동 내지는 설득으로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16세기 역사가 피리시타는 두아가 직접 할주양조에 침공한 거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 후에 최고 지휘관과 동생이 델리로 잡혀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만약 두아였다면은 델리에서 결코 무사히 돌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때 생포된 몽골군 수장은 이후로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아는 또 전투가 있은 후 7년 이상 차가타이 칸국을 정상적으로 잘 통치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침공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인트로 알라우딘 시기에 할지앙조의 연대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군 4명이 있습니다. 알프칸, 누스라칸, 울루그칸, 그리고 자파르칸인데요. 방송 초입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4명 중에서도 울루그칸과 자파르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라우딘의 사천왕은 마호메드의 뒤를 이어서 바로 집권한 4명의 연속된 칼리프인 라시둔이라는 이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무슬림 왕조였던 만큼 자신의 인물들에게 과거의 권위와 신성성을 부여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4명 중에서도 자파르칸이 시비스탄 요새를 순식간에 탈환하면서 남다른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모인 기지 때문에 자파르칸은 알라우딘과 울루그칸 형제의 견제를 받게 된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이후에 알라우딘은 자파르칸을 수도 델리 근방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벵갈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설도 있고요. 알라우딘과 울루그칸의 독살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록이 사실일지는 미지수지만 자파르칸에 큰 성취가 있었고 그 큰 성취에 동료 무장 사이에서는 질투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묘사들은 역사서에서도 일종의 복선처럼 들어가 있고 제가 다음에 묘사할 내용의 복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황극에서도 살짝 언급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타이 칸국과
북부 인도의 할지앙조 간의 전초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다시금 쉴 틈 없이 대세력으로 북인도를 침공하는 차가타익 한국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들을 막아내기 위한 할지앙조의 전쟁이기도 한데 이 양자의 결전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